내가 지혁이 못 봐준다고 한 게 그렇게 억울했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그래도 명절에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봐도 눈 흘기고 그런 거 다 이해하려고 했다. 그런데 사진도 못 찍게 하는 건 너무 치졸하지 않니? 치졸하다니요? 시사스러운 방법까지 써서 날 가족 사진에서 빼고 싶었니? 그게 오해예요. 누구랑 통화한지는 모르겠는데 바깥에서 그러지 말아라. 조심성 없게. 어머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모 욕하고 다니는 거 누가 들을까 무섭다. 우리가 너희 애를 꼭 봐줘야 하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 삶 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고 이해 못할 일이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연정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연 씨는 손주가 생겨 기뻤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괴롭기도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애만 생기면 당연히 연 씨가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던 며느리. 연 씨는 그런 약속을 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런 기색을 내비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자신도 없었습니다. 손주를 예뻐할 수는 있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맡아줄 생각은 상상 속에서도 하지 않았죠. 아들과 며느리가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했다면 유감이었습니다. 가끔 한두 시간씩 돌봐주는 게 아닌 이상은 연 씨는 육아를 떠안을 뜻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서운하다며 등을 돌려버린 아들과 며느리. 그뿐이었다면 연 씨도 그저 씁쓸하고 말았을 테지만 손자의 돌잔치 사진에서도 연 씨를 빼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실수라고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건 모두가 알 것이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 씨야말로 섭섭했습니다. 그래도 연 씨가 아들 내외에게 해준 것이 있는데 육아를 안 도와줬다고 이런 취급을 하다니 괘씸했죠. 그렇다면 연 씨도 며느리를 곱게 대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연 씨는 아들 하나,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네 식구였습니다. 가정은 화목했고 먹고 살만 하니 불안은 적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결혼한 뒤로도 크게 나쁠 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에 있어서 만족스러웠던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죠. 저희는 맞벌이 하다 보니까 애만 끼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집에서 노는 사람이 있어야 애도 보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느 날 아들, 딸,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날이 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며느리가 과일을 찍어 먹으며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여러 사람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 씨의 딸이 얼굴이 일그러졌죠. 맞벌이 하면서도 다 잘 키워요. 전업주부도 각자 사정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집에 있는다고 노는 것도 아니고요. 딸이 발끈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왠지 며느리의 말이 연 씨의 딸을 저격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 아가씨 얘기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들렸으면 미안해요. 실수라는 듯이 코를 찡긋하며 웃는 며느리를 보고 연 씨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어째서 모이기만 하면 매번 이런 신경전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꼭 며느리가 딸의 속을 긁었습니다. 자신은 맞벌이 하는 깨어있는 여성이고 전업주부인 연 씨의 딸은 할 일 없는 백수 취급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리고 며느리 또한 그러는 이유가 짐작이 안 되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걱정되는데 왜 임신 준비한다고 그러는지. 딸이 작게 중얼거렸지만 모두에게 들렸고 며느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습니다. 며느리는 지난해부터 아이를 갖겠다고 몸에 좋은 것도 먹고 운동도 시작했다고 떠들었고 아이 방을 만든다며 주변을 닥달했습니다.
누구는 아이 침대를 사줘라. 누구는 아이 유모차를 사줘라 하며 말이죠. 하지만 기다리던 임신 소식은 좀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1년쯤 되자 며느리도 초조했는지 아이가 있는 연 씨의 딸이 기분 상하도록 말을 내뱉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이 없을 때 둘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사이가 좋아 보이진 않아서 연 씨의 마음도 좋지 않았죠. 애 있다고 유세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못 참고 말하자 또다시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아이가 아예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면 천천히 가지면 될 노릇인데 왜 자꾸 아이 때문에 마찰이 생기는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어머님도 얼른 친손주 보고 싶으시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천천히 가져도 되잖아. 그래도 마음이 급해요. 며느리가 나중에 연 씨와 둘이 있을 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 씨는 손주면 다 같은 손주였고 친손주와 외손주의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른 손주가 생겼으면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미 딸이 아이가 있었고 아이를 갖고 말고 하는 것은 연 씨 부부가 전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2~3달쯤 뒤에 바라던 대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말했던 애 있다고 유세 떠는 게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무거워서 못 들 것 같은데. 어머님이 좀 넣어주세요. 이거 여기다 넣으면 돼? 네. 몇 개월이 지나자 며느리의 배가 제법 임산부다워졌습니다. 볼록한 배를 오른손으로 쓰다듬고 왼손으로는 허리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무거운 거 들면 애한테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연 씨는 아침 일찍 며느리 집에 와서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 선물을 주러 왔다가 이게 웬 봉변인지 몰랐습니다. 온 김에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하는데 벌써 점심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꼭 연 씨가 오기만을 기다린 사람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가고 없으니 며느리 말처럼 임산부를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부탁하는 대로 하고는 있지만 땀이 삐질 날 것 같았습니다. 이제 됐지? 점심 차리러 집에 가봐야 해. 네, 저는 좀 쉬어야겠어요. 임신한 몸으로 종일 움직였더니 허리가 아프네요. 사실 움직인 것은 연 씨였고 며느리가 움직인 것이라고는 입 밖에 없었지만 연 씨는 그러라고 하고 얼른 집 밖을 나섰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는 옷장 정리까지 해달라고 할지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격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탁을 참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임신했다는 이유로 전보다 더했습니다. 시모를 불러서 집안일을 시킬 정도이니 말 다했죠. 임신한 유세가 어쩌고 하더니 자기가 제일 유난이야. 연 씨의 딸이 듣고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들었으니 마음에 남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 생기니까 얼마나 들뜨겠어? 연 씨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자 싶었습니다. 애태웠던 속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차라리 애가 뱃속에 있을 때가 덜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와주실 수 있으세요? 왜? 무슨 일 있어? 그건 아니고요. 손목이 좀 아파서요. 지역이 좀 조금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손목이 많이 안 좋아? 병원에 잠깐 다녀오려고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던 연 씨는 끙 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도 그런 연 씨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연 씨는 남편에게 지역이 봐주러 하며 입모양으로 알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좋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연씨가 외투를 입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너무 자주 부르는 거 아니야? 가까우니까? 연씨는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조금 과장해서 말하긴 했지만 월요일에도 며느리 집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차 타고 10분 거리라 금방 오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어머님, 저 그럼 다녀올게요. 그래. 물리치료 받고 와. 네. 연씨는 그렇게 며느리가 병원에 다녀오는 2시간 동안 아이를 봤습니다. 크게 한 것은 없었지만 가끔씩 우는 아이를 안고 달래주기도 하고 흔들어 재우려고도 해봤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60 넘어 하기엔 힘대 붙이는 일이긴 했습니다. 2시간 뒤에 며느리가 왔습니다. 며느리는 2달 더 쉬다가 복직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반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면 괜찮게 쉬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삭신이 쑤신다며 불평했습니다. 연씨는 그 뒤로도 종종 며느리의 부탁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일주일에 1번 연락하던 것이 2번이 되고 어쩔 땐 3번이 되자 연씨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연씨도 나름대로 바쁘게 바깥 생활을 하기에 지장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도와주는 시간도 짧고 매번 그러는 것은 아니라 참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점점 그게 당연해진 듯 했습니다. 얼마 뒤 연씨의 생일이었습니다. 어머님, 생신에는 저희 집에서 식사하세요. 애 데리고 나가기엔 힘들 것 같아서요. 며느리가 웬일로 생일에 연씨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생일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의아했습니다. 당신이 애 잘 봐주니까 그런가 보지.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어깨를 으쓱해 보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애를 봐준 게 있으니 한 번쯤은 대접을 하려나 보다 싶었죠. 그런데 며느리의 집에 도착했을 땐 조금 당황스러운 기분이 되었습니다. 중식 좋아하세요? 중식? 어머, 좋아하지? 아, 그럴 줄 알고 중식으로 준비했어요. 준비했다고 하는데 거실에 펴져 있는 상은 텅 빈 채였습니다. 잠시 기다리는데 딩동 하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자기가 나가봐. 며느리의 말에 아들이 현관으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양손에는 비닐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에다가 배달 온 음식들을 세팅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심기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씨는 놀랐던 것도 잠시.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음식을 올려놓는 걸 도왔습니다. 며느리는 늘 요리를 못한다고 말해왔는데 못하는 요리를 억지로 시켜서 맛없는 음식을 먹느니 맛있는 식당에서 시켜 먹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시어머니 생일상에 배달을 시키면 욕이 한 바가지 날아왔을 텐데 연씨는 이건 좋은 아이디어 같았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한 것도 재미있었고 음식도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릇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자고 가셔요. 뭐? 왜 자고 가? 너무도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10분 거리에 연씨의 집이 있는 걸 떠올리면 말도 안 되는 제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사실 조금 있다가 지혁이 아빠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는데요. 저도 가고 싶어서요. 그래서 지혁이 봐달라고? 네. 그러려면 주무셔야 되니까요. 저희 술 마시고 들어올 거라. 그렇게 해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을 잡고 나서 통보하는 식으로 물어보는 며느리. 기가 막혀서 대답을 못하고 있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불편하게 밖에서 잠 못 자.
그리고 미리 말했으면 모르겠는데 짐도 하나도 없이 여기서 어떻게 자? 짐이 뭐가 필요 있어요. 칫솔 같은 거 다 있는데. 밤에 애 울면 또 어떡하고? 그러자 며느리는 서운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애기 봐주시려면 재우고 그러는 것도 하실 수 있어야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연습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도 연씨도 며느리의 말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도리어 황당하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저 복직하면 지옥이 봐주셔야 하잖아요. 그때는 아침부터 밤까지 봐주셔야 되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하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뭐? 지혁이를 봐주다니? 연씨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나 자신도 모르게 얘기가 된 게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똑같은 표정으로 연씨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러면 안 봐주시려고 그러셨어요? 저 그럼 복직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사람을 쓰던가 그럴 줄 알았지? 우리한테 맡길 줄은 몰랐어. 당연히 부모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죠. 어떻게 그게 당연해? 아니, 어머님, 아버님 친손자잖아요? 서로 대화가 겉도는 느낌이었습니다. 연씨는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에 은근슬쩍 아이를 맡긴 일이 많았는데 그때는 한두 시간, 길어야 3시간 정도가 전부라 별다른 말 없이 봐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복직하고 하루 종일 돌보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잠깐만 있어봐. 친손자, 외손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어. 하루 종일 애 봐주기에는 관절도 아프고 우리한테 맡길 생각이었다면 사람을 쓰던지 좀 알아봐야 할 거야.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집에 계신데 왜 돈 주고 사람을 써요? 아버지도 허리 안 좋고 나도 안 좋아. 그리고 아버지는 매일 등산 다니시는 거 알잖아. 나도 모임도 있고 하는 일도 있어. 그렇게 무작정 봐줄 수가 없는 문제잖아. 저는 너무 당황스럽네요. 당황스러운 건 이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서운해한다고 무작정 수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안하지만 가끔씩 한 번씩이라면 몰라도 그렇게 전적으로 봐줄 수는 없어.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무섭게 굳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만 일어나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당장 자고 가면서 애를 봐달라는 것도 연씨 부부에게는 무리한 부탁이었고 말이죠. 그러자 그날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연씨에게 거의 연락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쯤 뒤에 명절이었는데도 몸이 아프다며 아들과 손자만 보냈습니다. 마음이 상해도 단단히 상했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난감한 기색만 보일 뿐 적극적으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연씨도 될 대로 되라 싶었습니다. 아이를 안 봐준다고 시집이랑 연이라도 끊을 모양인가 생각되자 연씨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사돈네가 안 봐준다고 연을 끊지는 않을 텐데 참 시부모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죠. 그러가다가 며느리는 복직을 했고 아들에게 들으니 3개월 정도는 애를 봐줄 사람을 쓰고 그 뒤로 어린이집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연씨도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 정도면 아들 내외에게도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손자의 돌이 다가왔습니다. 딸내는 돌잔치를 하지 않았는데 아들내는 할 모양이었습니다. 돌잔치가 거의 다가와서 조부모는 한복을 입어야 한다기에 부랴부랴 한복을 빌리느라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연씨는 손자를 위해서 선물을 꽤나 많이 준비했습니다.
외손녀 돌 때 했던 것과 똑같이 했습니다. 요새는 골드바를 많이 한다기에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순금을 맞췄습니다. 금값이 많이 올라 외손녀 때보다도 훨씬 돈이 많이 들었죠.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한복을 차려입은 며느리가 연회장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웃고는 있지만 어째서인지 눈초리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서운한 감정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 씨는 며느리보다도 손자에게 신경 쓰자 싶었습니다. 며느리부터가 서먹서먹하게 구는데 연 씨가 살갑게 대하기도 힘들었죠. 어머님, 아버님은 이쪽으로 앉으세요. 며느리가 가리킨 곳은 제일 앞자리이긴 했지만 사회자가 있는 곳과는 가장 먼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큰 화분이 놓여 있어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분명 조부모는 가장 상석에 앉을 텐데 사돈네에 비해서 이곳은 상석이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 차라리 한 칸 뒤로 와. 딸도 이상했는지 이곳은 잘 안 보이니 한 칸씩 뒤로 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잔치가 시작이 되어 제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진행되면 될수록 여기가 참 소외된 자리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세심함은 없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았고 말이죠. 그래도 길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비된 순서가 끝이 나자 주변이 어수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연 씨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혹시 차에서 애기 기저귀 좀 꺼내와 주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가 차키를 주며 말했습니다. 연 씨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이걸 자신에게 부탁하고 있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다들 사진을 찍는다며 돌아다니기에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 안 가지고 왔어? 네. 가방은 가지고 왔는데 기저귀를 흘렸나 봐요. 저랑 지혁이 아빠는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요. 난감한 표정으로 말하는 며느리를 보고 연 씨는 차키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가져다 줄게. 감사합니다. 연 씨가 치렁치렁한 복장을 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예식장이 큰 건물의 4, 5, 6층이라 다른 볼일을 보러 온 사람들도 많아서 붐볐습니다. 지하 2층에 세워져 있다는 차를 찾는 데만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버튼을 눌러도 소리가 없기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차를 찾고서 트렁크를 열었는데 기저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뒷좌석, 앞좌석을 모두 뒤져보아도 기저귀 비슷한 것도 보지 못했죠. 연 씨는 휴대폰을 들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신이 없는지 받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다 싶어서 서랍도 열어보고 다시 한번 트렁크를 봤는데 없었습니다. 가방에 있는 거 아니야? 차에 머리를 박고 한참을 있었더니 땀도 나고 복장도 흐트러졌습니다. 하는 수 없이 다시 돌아가야겠다 싶었습니다. 또다시 오랜 시간에 걸려서 돌아가자 아까보다 사람 수가 훨씬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다들 집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기저귀가 없던데. 어디다 둔 거야? 아, 어머님. 가방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전화 드린다는 걸 깜빡했어요. 사진 찍느라고. 사진은 다 찍은 거야? 네, 그런데 뒤에서 남편이 핀잔을 줬습니다. 아니, 사진도 안 찍고 어디 갔다가 이제 와? 아니, 주차장에 좀 다녀오느라고. 남편은 이미 사진기사도 가버렸다며 사진에 연씨만 없을 거라고 속상해했습니다. 그런 가족사진이 어디 있냐며 말이죠.
연씨도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기저귀를 찾으러 간 걸 뻔히 아는데 그걸 기다리지 않고 사진 찍는 걸 끝내버린 며느리에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어머님 안 계신다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까 없다고 말했잖냐? 시끄러워서 못 들었나 봐요. 풀이 죽은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정신이 하도 없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씨가 며느리에게 가보라고 하고 남편을 달랬습니다. 남편은 몇 분 중얼거리더니 집에 가자고 짐을 챙겼습니다. 나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 옷이 불편해서 계속 참았더니 도저히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이 한 차례 빠지자 화장실 부근이 한산해졌습니다. 연씨가 변기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는데 바깥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진에서 빼버렸지. 안 그러면 두고두고 봐야 하잖아? 연씨는 물을 내리려다가 말고 멈췄습니다. 갑자기 애도 안 봐준다고 해서 생돈 나가고. 아무튼 골치 많이 아팠어. 친손자한테 너무한 거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이 정도 복수는 애교로 넘어가야지. 그러면서 키들거리는 며느리의 목소리. 얘기를 들어보면 틀림없이 연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를 봐주지 않은 이야기와 의도적으로 사진을 못 찍게 했다는 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인지 아니면 아침 드라마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서운했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며느리가 세상에 있을까 싶었습니다. 사진이야 안 찍어도 그만이라고 하지만 그 신보가 참 못됐습니다. 연씨는 숨을 죽이고 있었고 며느리는 손만 씻고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뒤늦게 화장실을 나온 연씨는 기가 막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성격이 보통이 아닌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아기를 가지고 자신을 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리 육아를 안 해주겠다고 했어도 그동안 연씨가 해준 일들이 있는데 말이죠. 아이도 가끔 봐줬고 임신했다고 이것저것 요구해도 두말 않고 해주었습니다. 가까이 사는 죄로 참 자주도 왔다 갔다 해야만 했죠. 딸이었다면 알아서 하라고 잔소리를 했을 텐데 며느리라 그렇게도 못하고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것이라니. 화장실 밖으로 나서자 며느리가 서서 아들과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대화하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연씨를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화장실에 계셨어요? 그래, 왜? 내가 있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 보지? 과하게 놀라는 며느리에게 묻자 며느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아마 자신의 대화 소리를 들었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연씨와 며느리는 잠시간 그렇게 대치하고 서 있었습니다. 지혁이 못 봐준다고 한 게 그렇게 억울했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그래도 명절에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봐도 눈 흘기고 그런 거 다 이해하려고 했다. 그런데 사진도 못 찍게 하는 건 너무 치졸하지 않니? 치졸하다니요. 엄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기저귀를 찾아오라고 해서 가족 사진에서 빼고 싶었니? 그게 오해예요. 누구랑 통화한지는 모르겠는데 바깥에서 그러지 말아라. 조심성 없게. 어머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모 욕하고 다니는 거 누가 들을까 무섭다. 그러자 아들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대화 내용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유추한 모양이었습니다. 우리가 너희 애를 꼭 봐줘야 하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 삶 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고 이해 못할 일이야? 엄마, 진정하세요. 사람들이 쳐다봐요. 어머님.
솔직히 너무하신 건 맞잖아요. 뭐? 저는 당연히 어머님, 아버님이 지옥이 봐주실 줄 알았어요. 제가 뭐 몇 년씩 봐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몇 달인데 어떻게 그걸 거절하세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면서. 친손 주고 외손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솔직히 돌잔치도 저희끼리 하고 싶었어요. 당분간 어머님, 아버님 뵙기 껄끄러워서요. 기가 막히는 말이었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초대해줬으니 사진에서 빠진 것 정도는 이해하라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부르지 말지 그랬냐? 이렇게 찬밥 취급할 거면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나도 더 나았어. 앞으로는 그렇게 해. 부를 일 있어도 부르지 말어. 그래도 우리 지역이 봐주신다는 소리는 끝까지 안 하시네요. 네 애를 내가 무슨 의무로 봐주니? 지역이 내가 낳았어? 네가 낳았지? 그러자 며느리가 입을 쩍 벌렸습니다. 어머님도 바라셨잖아요. 바란 적 없지만 바랬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다 봐줘야 해? 왜 이렇게 매정하세요? 시부모를 가족 사진에도 빼버린 사람이 매정하니? 아니면 뒤통수 맞은 내가 매정하니? 참, 긴 말 할 거 없다. 앞으로는 이런 자리 할 일 없어. 엄마,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연 씨는 아들 며느리를 뒤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챙겨서 건물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연 씨도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연 씨의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당장 찾아가 혼쭐을 내겠다고 했지만 연 씨가 말렸습니다. 거기에 체력을 소비하는 것도 아까웠습니다. 그냥 안 보면 그만이었으니 말이죠. 가서 이러쿵저러쿵 애를 봐주네 못 봐주네 하면 뒷목을 잡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시간이 지나면 연 씨 부부가 숙이고 들어갈 줄 알았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연 씨 부부는 잘만 살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예쁜 것은 맞지만 내 삶과 바꿔가며 희생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식 하나 정도는 아들 부부가 스스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도 해결 못하면 뭐하러 그리도 애를 낳으려고 했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당연히 부모가 해줄 거라 생각한 그 발상이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었습니다. 오히려 백기를 든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아쉬운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연 씨는 아들 며느리에게서 바라는 게 없었고 아들 며느리는 바라는 게 아주 많았으니 말이죠. 또한 살아가며 받을 것들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복직했는데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보내도 애가 열나면 부르고 기침하면 부르고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님도 조금 양보해서 반년 정도는 봐주실 수 있죠. 그러면 지난 일들은 다 잊을게요. 상황이 안 좋은 건 알겠지만 여전히 그 말투는 맡겨놨던 걸 받아간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했으니 너도 모시기는 척 받아줘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며느리는 연 씨가 꼭 친구라도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나한테 뭐 맡겨놨니? 아니지만 어쩔 건데 그래? 너는 어쩜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투가 왜 그래? 연 씨가 뾰족한 어투로 대꾸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식의 말을 들어본 적 없는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연 씨는 더 이상 며느리에게 좋게 대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잘 대해주니 사람을 우습게 보는 며느리라면 연 씨도 똑같이 대해주는 게 맞았습니다. 어지간한 일에는 좋다 하던 연 씨가 돌변하자 며느리는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따박따박 할 말 다 하던 며느리가 어디 간지 몰랐습니다. 참 씁쓸한 일이었습니다. 친절하게 대하면 똑같은 친절함이 돌아와야 하는데 그런 간단한 매너도 지키기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지난 일 안 잊어줘도 되니까 이런 일로 전화하지 않았으면 해. 어머님은 지혁이 안 사랑하세요? 어머님 친손자잖아요. 너는 그러면 지혁이 안 사랑해서 자꾸 나한테 맡기려 하니? 그리고 친손자가 나중에 밥이라도 먹여줘. 어머님, 자식이 예뻐야 손자도 예쁜 법이야. 친손자라고 무작정 우쭈쭈 하는 시대인 줄 알아? 너는 그런 거 잘 알면서 그래. 연 씨는 태연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연 씨가 이 정도면 풀이 죽었을 거라 생각하고 전화를 한 것 같았습니다. 조부모는 당연히 손자를 보고 싶어 할 거고 자식에게 모식일 거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하지만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연 씨 부부는 자식에게 목매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밀어내면 밀려나서 살면 됐습니다. 대신 우리 인생을 알아서 잘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식에게 좌지우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